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7살 여자입니다. 지금은 3년차 된 작은 카페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작은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나이가 점점 들고 젊고 능력 있는 친구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저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고 불안감에 하루하루가 너무 숨막히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카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다니던 회사가 커피 원두 같은 걸 수입해서 파는 회사였기 때문에 좋은 커피 원두를 갖고 오는 건 자신 있었거든요. 사실 맛있으면 고객들이 잊지 않고 찾아줄 거라고 생각한 저의 순진함은 지난 3년을 고통과 고민과 괴로움의 세월로 밀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착하고 생각보다 악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에 진상이 많은 줄 가게 하면서 처음 알았잖아요. 매일매일 서로가 진상 경진대회를 하려는 듯 새로운 빌런들이 나타났습니다. 나중에는 테이블 위에 이상한 쓰레기를 놓고 가거나 자기 집에 버려야 될 것들을 매장으로 갖고 와서 버리는 사람 정도는 아주 귀여운 애교로 봐주게 되더라니까요. 카페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게 힘들어서 점점 지쳐가던 어느 날 저는 그 지침에 방점을 찍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나름 경쟁 상대에 있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보다 조금 못생기고 공부도 못했던 친구인데 이름이 저랑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늘 저는 예쁜 혜영이, 그 아이는 못생긴 혜영이로 불렸습니다. 물론 그게 옳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불러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학생 때 아이들이 서로 그렇게 서로를 놀리며 까불던 시절에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저를 은근히 거만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니까 애들이 저를 예쁘다고 불러주니 그냥 그게 좋아서 헤헤거리고 다녔을 뿐이죠. 그날도 아침부터 이 커피는 왜 이렇게 쓰냐? 나는 단 게 먹고 싶다 하신 손님이 계셔서 커피에 시럽을 넣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또 달아서 못 먹겠다고 화를 버럭버럭 내시는 거예요. 약간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이긴 했지만 저한테 대뜸 카페 사장이나 되어가지고 커피 간도 못 맞춘다고 이런 가게가 어딨냐고 악담을 쏟아내시는데 그게 제가 가게 열고 15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진심으로 가게 문 닫고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여기서 이러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서러움이 확 몰려오고 진짜 오늘 가게 접고 집에 가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너무나 멋진 차 한 대가 가게 앞에 서더니 그 안에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좋기 3, 4천은 돼 보이는 액세서리와 옷으로 쫙 꾸민 여자 하나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조용히 카페 문을 열고 커피 테이크아웃 5잔만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어쩌겠어요. 불과 30초 전에 오늘 가게 문 닫고 그냥 집으로 들어갈까 생각했던 건 그새 있고 테이크아웃 가능하다고 준비해드리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여자가 저한테 살짝 망설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예쁜 혜영이? 10수년 만에 들어본 별명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 도구를 떨어뜨릴 정도였어요. 네? 저 아세요? 어머, 맞네. 예쁜 혜영이. 나야. 못생긴 혜영이. 아, 너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저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저도 모르게 입을 해벌린 채 그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가게 안으로 들어올 때 저렇게 예쁘고 날씬한 여자, 온몸에 명품을 감은 여자는 어떤 팔자를 타고 태어난 걸까 살짝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여자가 너무너무 예뻤거든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못생긴 혜영이라면서 수줍게 웃는데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보조개가 딱 그 친구의 모습이라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그 보조개도 아이들이 촌스럽다고 놀려댔는데 세상에 그 보조개가 왜 그렇게 예뻐요? 지금 같아서는 돈 주고 만들래도 만들 만큼 보조개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허둥지둥거렸더니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쌩긋 웃으며 다시 한번 말을 걸더라고요. 얘, 너무 오랜만이다. 너는 하나도 안 변했네. 한눈에 알아봤어. 이 카페 네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긴 한데 너는 많이 변했다. 못 알아봤어. 그러게, 나 좀 많이 변했지? 이게 어렸을 때랑 확실히 좀 달라지나 봐. 우리 엄마도 가끔 나 학교 다닐 때 진짜 못난이였다고, 지금 사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걸. 아니야, 너 학교 다닐 때도 괜찮았어. 얘, 진실 아닌 거 다 알거든. 너는 예쁜 혜영이었고 나는 못생긴 혜영이었는데 우리들이 얼마나 비교를 많이 당했니. 참,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그때나 솔직히 너도 좀 원망하고 미워하고 했었어. 그래도 네가 성격이 좋고 착해서 항상 애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해주고 그게 나는 그렇게 고마웠다. 안 그래도 종종 살면서 네 생각 났었는데 이렇게라도 만나니 너무 반갑다. 내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서 한국은 자주 안 나오거든? 그래도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카페 꼭 들러서 커피 살게. 아, 지금 미국 사는구나. 남편이 실리콘밸리에서 사업 크게 해. 그래서 나도 얼결에 그냥 미국 살고 있어. 너는 결혼은 했고? 아니, 그냥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아, 그게 좋아. 남편이랑 자식이랑 어떨 때는 짐이야. 너 너무 멋있다. 골드미스 사장님. 너무 부럽다. 아니야, 부럽긴. 그냥 평범한 자영업자지 뭐. 너는 그러면 미국에서는 애들만 키우고 있는 거야? 아니야. 남편이 내가 너무 심심해하니까 에스테틱 하나 내줬는데 어쩌다 보니 그게 지금 3호점까지 늘어났어. 오늘 한국 들어온 것도 한국에 있는 에스테틱 샵이랑 제휴 맺을 게 있을까 해서. 코리안 뷰티 요즘에 핫하잖아. 한국 화장품 좀 들여다가 같이 팔아볼까 하고 사업차 얘기하러 온 거야. 이 근처에 화장품 회사 유명한데 거기 본사 가고 있어. 아, 그렇구나. 네가 더 멋있네. 사장님인 거잖아. 무슨, 그냥 에스테틱 운영하는 구멍가게 주인이지 뭐. 네가 더 멋있지. 이 비싼 동네에. 다 월세지 뭐. 하나에서 10까지 다 빚이야. 빚도 자산이지 뭐. 참, 내가 지금 가봐야 되니까 나중에 또 연락할게. 이따 미팅 끝나고 시간 되면 한번 들를게. 우리 추억 얘기나 좀 하자. 그렇게 그 친구는 저한테서 커피를 사고 카드도 아닌 빳빳한 현금을 거스름돈도 받지 않겠다며 5만 원짜리 하나 내고 후다닥 사라졌습니다. 지갑에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는 것 같은 주름 하나 없는 5만 원짜리를 보고 저는 순간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사실 서러울 일이 아닌데 울컥하더라고요. 만약에 아침에 저한테 커피 맛 못 맞춘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동전 던지고 갔던 그 할아버지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서러운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도 그 할아버지 때문에 우울했던 마음에 그 친구가 불을 지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현찰 손님이 많이 없어서 매장에 그렇게 현찰을 많이 두지는 않거든요.
친구가 준 5만 원짜리를 포스기에 넣으려고 포스기를 딱 열었는데 온통 구깃구깃하고 지저분한 그 돈 사이에 친구가 준 빳빳한 5만 원짜리는 그 자태조차 영롱하더라고요. 갑자기 포스기 안에 있는 구겨진 돈들은 제 인생 같고 제 손에 들려있는 빳빳한 돈은 그 친구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 우울감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혹시나 회의 끝나고 정말로 저를 찾아올까봐 가게를 후닥 닫고 말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도 혹시 그 친구가 또 회의를 왔다가 가게를 찾을까봐 아르바이트생한테 대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알바생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사장님 친구분이라고 하는데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혹시 알려줘도 되냐고 말이죠.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주라고 하면 분명히 전화해서 만나자고 할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매장에 오는 것도 싫어서 피해 있는 마당에 연락처 주고받으면서 서로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냥 대답하지 않고 알바생 문자도 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매장에 나갔더니 알바생이 저한테 어제 친구분이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그냥 가셨다며 평소에는 제깍제깍 문자 확인하시는 분이 왜 문자도 확인 안 하셨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제 몸이 좀 안 좋았어. 근데 이건 뭐야? 이거 친구분이 사장님 전해주시라고 주고 갔어요. 자기 가을쯤 다시 한국 나오니까 그때 꼭 만나자고. 이거 꼭 전해달라고 그러셨어요. 알바생이 제게 전달해 준 건 명품 로고가 있는 쇼핑백이었습니다. 알바생이 눈을 반짝반짝하며 제 옆에 서서 어서 열어보라는 듯이 눈치를 주더라고요. 근데요, 그분 엄청 부티나시던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형차 한 대는 뒤집어 쓰고 오셨어요. 저한테도 이런 심부름 시켜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알바 끝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손님한테 받으면 안 된다고 했더니 손님이 아니라 사장 친구니까 그냥 이모가 주는 거다 생각하고 받으라고 봉투 하나 주셨는데 봉투에 30만 원이나 들어있더라고요. 저 완전 쇼크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된다고 이거는 용돈도 아니라고 그랬더니 제가 내려드린 커피가 너무 맛있다고 미국에서는 원래 팁 문화가 있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서비스를 받으면 원하는 대로 팁 줄 수 있는 거라고 팁이라고 생각하시라고 하는 거 있죠? 저 평생 미국 가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이런 손님만 있는 미국이라면 미국 가서 일해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해맑게 얘기하는 알바생의 말이 오히려 저한테는 콕콕 좀 아프게 찔려왔습니다. 평생 그 친구 생각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나타나 저희 알바생 마음마저 훅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질투할 일은 아니었지만 야 정말 사람 팔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가 주고 간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제 한 달 매출에 근접한 가격의 브랜드 지갑이 들어있더라고요. 알바생이 너무 놀라서 이런 걸 선물로 주고 가신 거냐고 대박이라며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거기에 편지도 하나 있었습니다. 얼굴 꼭 보고 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꼭 선물 직접 전해주고 싶었는데 많이 바쁜가 보다. 이거 부담 갖지 마. 나는 정말 학교 다닐 때 네가 너무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어제 보니까 카페에 네가 노력하는 것만큼 손님이 안 오는 것 같더라. 오해는 하지 말고 내가 처음에 미국에서 사업할 때 나 많이 도와주셨던 투자 전문가가 있거든. 돈도 엄청 많고 집안도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너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놨으니까
그 사람이 언제 곧 카페 가면 한번 편안하게 상담해봐. 그분도 커피 좋아하시는 분이라 맛있는 커피 마시러 전 세계 로스터리 다니시는 분이거든. 아마 너랑 얘기 잘 통할 거야. 친구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도와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다음에 오면 꼭 얼굴 보고 얘기하자. 사실 조금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바 같기도 했어요. 이 친구랑 저 이 정도로 친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 때문에 이 친구가 힘들었으면 힘들었지 저로 인해 도움된 건 없었습니다. 말리지 않은 저도 문제였지만 저희 둘을 비교하며 주변 친구들이 진짜 이 친구를 엄청 많이 놀리고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편들어줬다고 한 친구 말에 양심이 좀 찔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 편하자고 제가 착해야 하니까 편을 들어준 것이지 정말 그 친구를 위해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뭔가 오해가 쌓여 제가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정을 한눈에 꿰뚫고 도움을 주겠다고 한 친구가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조금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니 고맙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 투자 전문가가 오면 만나나 보자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머리 끝에서부터 번개불이 쏟아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이 정말로 저희 매장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 너무 신기하게도 어서 오세요 하고 고개를 들고 제 앞에 있는 손님을 보자마자 아, 이 사람 내 친구가 말한 그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확 왔습니다. 옆에서 마감 정리를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도 뭔가 눈을 반짝하면서 저를 보고 흘낏 고갯짓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무언가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봐도 이 사람은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모습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제이슨 황이라고 합니다. 아, 혹시 혜영이가... 맞아요. 어떻게 저인 줄 아셨어요? 아니, 그냥 느낌이 와서요. 야, 우리 사장님 통찰력은 되게 좋으시네요. 그 통찰력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를 알아본 건 순전히 사장님의 통찰력인데 되게 훌륭하시네요. 일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컨설팅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컨설팅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전혀 없어서요.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노. 이거는 비용 없이 그냥 하는 건데요? 아니, 그래도 이게 일인데 어떻게 그냥 하시겠어요? 아, 제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 비용을 맞춰드리지는 못해도 그냥 무작정 공짜로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여기 커피집이잖아요. 커피는 제 영혼과도 같은 음료라서요. 저한테는 그냥 쉬는 시간이고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취미생활 할 때 자기 돈 들여서 하지 돈 받으면서 하는 취미생활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혹시 미국에 계시나요? 아니요. 당분간은 한국서 컨설팅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돈 안 받는 대신 커피는 많이 먹으러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 좋게 웃는 그 얼굴이 마치 햇살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로 뭔가 전문 컨설턴트처럼 저한테 도움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인맥도 넓은지 그동안 제가 뚫지 못했던 되게 다양한 원두 업체도 소개를 해줘서 카페는 뭐가 많이 정비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라던가 수익구조 이런 것들도 엄청 냉정하게 얘기를 잘 해주더라고요. 진짜 큰 도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저는 좋아하게 됐어요. 제 느낌에 그 사람도 저를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와 그 사람의 차이는 제가 느끼기엔 너무나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였습니다. 뭐랄까, 그 사람은 저와 다르게 집안도 뭔가 되게 좋은 집안 같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저랑 얘기를 하다가 어디선가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 엄마더라고요. 엄마랑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몽블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하길래 저는 제가 아는 그 몽블랑 케이크 얘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케이크를 좋아하시나? 다음에는 케이크 한번 사서 어머님 갖다 드리라고 보내야겠다.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그 사람이 뭐 약간 민망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 시기만 되면 몽블랑에 있는 별장에 가서 계시는데 거기가 지금 난방이 안 되어 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네요. 거기 관리해 주시는 분들한테 연락 좀 하라고. 저 잠깐 연락 좀 하고 와도 될까요? 네, 하세요. 예, 난방 중요하죠. 많이 중요하죠. 예. 당황해서 그렇게 바보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제가 아는 몽블랑이라고는 밤크림 얹은 케이크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몽블랑은 정말로 프랑스에 있는 그 몽블랑이었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당황하는 걸 본 그 사람이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게 반응이 귀여우신 거 알아요? 제가요? 저 사실은 약간 저와 다른 세상에 사시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고 낯설고 그래요. 다른 세상에 살긴요. 저도 똑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재미교포 사업가시거든요. 덕분에 저도 일찍부터 금융 공부를 한 거고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도 지금 이렇게 남들보다 일은 성공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돈은 그래도 좀 벌 만큼 번 것 같은데 속상하게도 아직 제가 장가를 못 가서 그거 하나 좀 그래요. 뭐 일하다 보면 그러실 수 있죠. 저도 이러고 있는데요, 뭐. 저는 사실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제 인생 가장 큰 꿈이거든요. 그 꿈 하나를 실현을 못하고 있으니 이건 뭐 가져도 가진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살짝 저도 모르게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냥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어쩐지 탐내고 싶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냥 제가 대답 없이 가만히 있으니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어때요? 네? 그게 무슨,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거짓말. 생각 많이 했잖아요. 내가 눈치 하나로 이날 이때까지 살아온 사람인데 저 보는 눈빛 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보면서 왜 내가 당신을 보는 눈빛은 못 느껴요? 순간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이렇게 로맨틱하고 꿈 같은 상황이 나에게 벌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심장이 두근두근하며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1열에서 직관한 저희 알바생은 본인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숨을 훅훅 내쉬며 안절부절 못하는데 와, 이거는 꼭 연애하는 걸 자식한테 들킨 엄마 같은 심정이랄까요? 그거를 그 사람도 알아챘는지 빙긋 웃으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침묵이 대답 중 하나라고 생각할게요. 일단 저도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일게요. 우리 자세한 얘기는 단둘이 있을 때만 해요. 지금은 듣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그 말조차 너무 로맨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와 그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동안 모르는 척 미뤄왔던 것만큼이나 불타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제 알바생은 저한테 이것이 진정한 신데렐라 스토리라며 사장님이 재벌가에 시집가는 거라며 혼자 설레발을 또 엄청 치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한테 서로 나이가 있는데 마음 확인했으면 됐지. 다른 거 뭐 따질 거 있냐며 바로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사천리로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그 사람 부모님한테 인사를 시켰어요. 저 그 사람 부모님한테 어디에서 인사했는 줄 아세요? 일본 긴자에 있는 일식집에서 인사드렸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실 스케줄은 안 되고 두 분이 다 일본에 비즈니스 미팅차 오시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에 맞춰서 저희가 일본 가서 인사드렸어요. 이거는 무슨 글로벌한 상황인지 엄청 높은 빌딩 꼭대기에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냇물이 졸졸 흐르는 보거집이 있더라고요. 그 보거집에서 정말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 사람 부모님을 만나 뵙고 저는 비로소 내가 평범한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뭔가 꿈 같더라고요. 다만 하나, 시어머니는 저한테 결혼 조건으로 전업주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카페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더 심심해지면 경영할 수 있게 하나 정도 제주도나 강원도쯤에 차려줄 테니 자기 아들이 한창 현역에서 일할 때는 아들 뒷바라지를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진상 고객들 때문에 카페 운영도 너무 힘들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결혼하면서부터 대뜸 그만두겠다고 하면 꼭 취직하려는 사람처럼 생각할까봐 사실 말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로서는 너무 오히려 감사했죠. 말 잘 듣는 며느리인 양 알겠다고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죠. 이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 전 재산을 쏟아넣었던 가게는 싹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양심이 있으니 어느 정도 집에 투자는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소소한 살림살이 사는데 모두 써버렸습니다. 부모님이랑 주변 친구들이 아무리 부잣집에 시집을 가는 거지만 그래도 좀 네 앞으로 남겨놓고 가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진 않았어요. 이미 그 사람이 저의 몇 배나 되는 돈을 써서 신혼집도 마련하고 살림도 마련하고 그랬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너무 양심 없는 짓 같았거든요. 그렇게 꿈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6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저희 결혼식은 사실 되게 소박하게 했어요. 저는 워낙 돈 많은 집이라서 결혼식도 호텔에서 엄청 크게 할 줄 알고 저희 집에서 그 수준을 못 맞추면 어떡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결혼식 성대하게 하는 거 자기는 너무 촌스럽고 졸부들이 하는 허례허식 같다고 생각하신다며 그냥 가족들끼리만 밥 한 끼 먹고 소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댁과 차이나는 환경 때문에 부담스러워했던 저희 엄마 아빠는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여기 있다며 저한테 사돈 어르신들 참 괜찮으신 분들이라고 저런 분들 없다고 칭찬을 다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래서 결혼식도 친구들 초대 없이 소박하게 하고 신혼여행도 국내로 가볍게 다녀왔습니다. 평생 제가 살아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넓은 집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은 낯설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다정했고 저는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난 다음부터 조금씩 저희 부부 사이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자꾸만 늦어지거나 안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물론 바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예전에는 바쁘면 바쁘다고 저한테 일일이
양해를 구하며 저를 외롭지 않게 해주었는데 지금은 바쁜데 너까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는 듯 저를 좀 무심하게 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은근 서운하잖아요. 그렇게 저는 홀로 집에 남아 남편을 망연자실하게 기다리는 날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함께 일했던 알바생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가게를 정리하면서 알바생한테는 3개월치 월급을 주고 가게 정리할 것 같으니 그만 나오라는 얘기를 한참이었거든요. 그것도 남편이 알바생 그냥 내보내면 안 좋다고 3개월치는 급여를 주자고 해서 제가 가게 판 돈에서 3개월치 급여를 준 참이었습니다. 어머, 잘 지냈어? 반갑다. 나 요즘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 우리 밥이라도 한 끼 먹을까? 아, 사장님, 그것도 좋은데요. 저 사장님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뭔데? 얘기해. 혹시 사장님 찾아오셨던 친구분 있잖아요. 남편분 소개해 주신 그 친구분. 그분 미국에 계시다고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 있다고 했지? 근데 왜?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아니, 제가 사장님 카페 그만두고 저희 고향 내려와서 고향 언니가 하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사장님한테 제가 잘 배워서 고향 언니가 너 같은 인재는 내가 어디든 뺏길 수 없다 막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엄청 재밌게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며칠 전에도 여기서 사장님 친구 만났고 사장님 친구를 봤는데 오늘도 또 봤어요. 게다가 사장님 남편분이랑 같이 있어요. 아, 그래? 또 무슨 사업 같은 거 논의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요. 사업 논의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여간 좀 이상해요. 너 옛날부터 이상한 드라마 많이 보고 상상력 엄청 풍부했잖아. 지금도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장님. 여기 진짜 되게 좁은 동네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 진짜 깡실고 사신단 말이에요. 여기 진짜로 좁은 동네라 제가 오해하고 의심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사장님 여기 한번 내려와 보시면 안 돼요? 사실 그 알바생이 엄청나게 상상력도 풍부하고 덜렁거리는 친구라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예전에도 저랑 같이 카페에서 일할 때 이런 식으로 실수 몇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동네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고 해프닝도 만들고 그런 전적이 있는 친구라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전화를 끊고 반은 찜찜하고 반은 또 한번 그래도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번 달 월세가 아직 안 들어왔고 지난달 관리비도 반밖에 안 들어왔는데 언제 처리해 줄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한데 월세라뇨? 저 가게 뺀 지 오랜데요? 아니, 가게 말고 지금 사시는 집이요. 그 집 월세인데 모르고 계셨어요? 저희 집이 월세라고요? 대체 이게 월세 얼마짜린데요? 월세가 580만 원, 관리비는 100 조금 넘죠. 그래도 사정사정 하셔서 계약자 본인 얼굴도 안 보고 저희가 편히 봐드려서 계약해드린 건데, 이렇게 월세 몇 달 살지도 않고 밀리시면 저희도 집주인한테 많이 곤란해요. 죄송한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집은 저희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월세가 아닐 텐데요. 에?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 이름으로 계약하셨고 사장님이 하도 바쁘신 분이라고 사정 하셔서 제가 특별히 대리인 인감이랑 도장으로 계약하게 해드린 건데 월세 맞아요. 뭘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데 어쨌건 그럼 사장님이 지금 통화가 안 돼서 전해드린 거니까 그 사장님이랑 연락되면 말씀 주세요.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일단 알바생이 제 남편이 어디 있는지를 말해줬으니 거기라도 내려가서 한번 상황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있건 없건 거기 가면 뭐라도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부랴부랴 알바생이 알려준 그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로 남편의 차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세워진 곳은 아주 초라한 한 시골집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기웃기웃 하고 있는데 안에서 제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좁은 집에서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으로 슬그머니 담 너머로 본 광경에 저는 기절 초풍할 듯 놀랐어요. 그곳에는 남편과 제 친구가 마치 부부 같은 모습으로 서로 앉아 투닥거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 두 사람이 뭔가 대화를 하는데 사실 그 대화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중간중간 제 이름도 나오고 돈 얘기도 나오고 이거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싶었어요. 그날은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길이 없어 저는 흥신소에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흥신소로부터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요. 제가 시부모님이라고 알고 지냈던 그 사람들은 남편이 고용을 한 사람들이었고 한국에서 다른 사람들, 혹시 건너라도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곤란하니 스몰 웨딩 하자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게 빼서 남편한테 살림살이 사라고 줬던 그 돈, 그걸로 생활비며 호화찬란한 생활 유지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산 줄 알았던 집안의 가구와 살림들 다 렌탈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쇼크를 받아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일을 계획한 게 제 친구라는 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저랑 비교당하며 상처받았던 걸로 정말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고 병원에도 오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억울한 게 제가 대놓고 그 친구를 괴롭힌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삐뚤어진 마음으로 저를 원망하기 시작한 후 제 존재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졌다고 생각한 친구는 모든 원망을 저한테 쏟아낸 거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 화려한 차를 빌리고 명품도 다 렌탈해서 들고 와서 저를 나락에 빠뜨리려고 오랫동안 계획한 거였어요. 그 와중에 사기꾼인 남편이 돈 좀 뜯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동조했던 거고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맘먹으면 독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과 함께 그 대상이 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헤어날 수 없는 상처였어요. 결국 저는 경찰에 그 두 사람을 신고했습니다. 친구는 잡혀가면서도 내내 고등학교 때부터 네가 잘못한 일로 생긴 자업자득이라며 버럭버럭 저한테 폐악질을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자기는 돈 받고 일을 해준 것뿐이라며 잘못한 게 없다고 또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쨌거나 대차게 사기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이혼 절차는 수월하게 끝났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죠. 삐뚤어진 분노 때문에 제 인생은 완전히 너덜너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한테 당한 만큼 어느 정도 단단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가게에 빼서 대주었던 대부분의 금액을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형량 합의를 하면서 조금 보존받을 수 있었고 그걸로 다시 카페를 열었어요. 어쨌거나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고맙게도 아르바이트생은 그 제 얘기를 듣자마자 다시 올라와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이런 일을 겪고 났더니 어지간한 진상 손님은 진상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단단해졌다는 거겠죠. 오죽하면 알바생이 사장님이 진상을 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신기한 시간이 왔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니까요. 뭐 역시 마냥 나쁘기만 한 일은 없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누구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제 생긴 대로 성실하게 잘 살아보려고요.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로 행복이 뭔지 알고 빛볼 날이 있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